부장님 이번에는 중국으로 한번 네. 중국 이슈 여쭤보겠는데 트럼프가 막 관세 200%막 얘기하고 맞아요. 집중 포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막 중국을 정말 악마화하고 있는데 그쵸. 그런 발언을 또 쏟아내고 있는데 그 최근에 보니까 그 공산당 회의에서도 네. 그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맞아요. 그래서 이 중국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할까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네. 저는 좋은 그림들이 향후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저는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작년 7월로 돌아가서 보면 7월부터 중국이 엄청나게 경기 부양 드라이브를 걸었고 네. 11월 달에는 재정 드라이브를 걸었고 2월 달에는 지준율이나 3월 달에는 금리나 그리고 어제도 금리나 했죠. 네. 이런 정책 패키지가 나와서 당장 한두 달 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과거 어른들 봤을 때 짧게는 9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경기에 플러스 요인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작년 7월부터 정책 드라이브 걸었다면 올해 7, 8월쯤부터는 경기에 좀 살아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네. 근데 한두 달은 조금 불안해요. 한숨을 쉬셨습니다. 왜냐면은 네. 자 이번에 소매 판매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3.7% 성장을 했습니다. 5월 달에. 근데 6월 달에는 이게 9.5%포인트 기저 효과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훅 떨어진 게 있어서 이번에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 거였는데 3.7에서 2.0으로 더 떨어졌거든요. 분명히 소비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7월 달에도 이 기저 효과가 소멸되면서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반등하면은 되게 다행인 건데 만약에 더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중국 경기 불확실성은 아마 7, 8, 9월 달에 좀 증폭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삼중전화가 있었는데 개혁이라는 단어가 53번, 발전이라는 단어가 43번 나왔는데 내수 확대라는 언급은 한 번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내수 부양에 대한 포커스가 좀 세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이게 순서예요, 순서. 네.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게 중국 공산당에서 정책 중요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시장 경제 민생 안정이 네 번째로 좀 내려갔죠. 개혁, 발전 다음이에요. 그리고 쭉 보면 녹색 발전도 좀 순위가 좀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경기 불확실성이 조금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 9월 달 정도까지. 근데 이게 뭐 이제 시장 중국 경기는 이제 망가진 거냐? 아까 말씀드렸죠. 작년 7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정책 드라이브가 시차를 두고 유입되게 되면 경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최근 경기가 왜 나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중국은 경기 사이클상 둔화예요. 근데 이 둔화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아마 하반기에 이게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최근 중국 GDP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런 경기 부양 정책들의 효과가 하반기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들을 넣으면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변수는 맞지만 중국이 그렇게 망가질까? 그렇진 않고 오히려 하반기에는 우려하셨던 것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좀 나은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돼봐야지 알겠는데 관세 정책에 대해서 중국을 굉장히 압박할 거고 맞아요. 중국뿐만 아니라 뭐 우방도 상관없이 다 유럽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게 확신돼서 망가지냐?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2017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장이. 왜냐하면 트럼프가 재선이었다면 드라이브가 세게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쉬고 다시 당선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내각을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허니문 기간도 있고 정책을 다시 수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그런 준비 과정이 있었고 2018년부터 꺾였던 거죠. 네. 그런 그림이 나타나서 저는 내년 25년 상반기까지는 일단은 방향성을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정치가 경기나 이런 데 영향을 주긴 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잘 가던 걸 확 꺾는 거나 막 못 가는 걸 확 올리거나 그러지 못하죠. 그런데 잘 가던 산업이나 경기 흐름에 정책이 시행돼서 그게 효과를 주면은 잘 가던 거 여기까지 갈 수 있던 게 조기에 꺾일 수도 있고 시간을 두고 잘 못하던 게 시간을 두고 바닥을 통과할 수도 있는 그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하반기쯤에는 만약에 트럼프가 됐을 때 이런 관세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경제나 뭐 전반적인 산업 사이클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다 정도로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 증시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중국 증시는 되게 재밌는 게 자, 달러 대비 위안화랑 원화 약세가 되게 심해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중국 경제표도 부진하고 그러니까. 근데 S&P 500 대비 중국 증시, 한국 증시 더 나빠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싸니까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 증시가 뭐 등락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3,100선 상해 종합 지수는 그리고 홍콩 H 지수는 7,000선 돌파 시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8월 달에 나오는 7월 경제 지표, 9월 달에 나오는 8월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등락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등락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무너지는 그림까지는 그렇지 않을 거다. 특히 LRP 1년물을 금리 인하한 정도로 지금 단기적인 경기 흐름을 좀 안정시키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반등 시도한 뒤에 추후 나오는 경제지표들 결과에 따라서 등락은 좀 있겠다. 기술적 반등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7월, 8월, 9월 지나서 이제 경기 부양 효과들이 이제 8월, 9월 경제지표에 좀 유입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 중국 증시든 홍콩 증시든 좀 편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지금은 급반등한 데 따른 되돌림 이 과정에서 경기 불확실성이 좀 커진 거고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좀 진정되면은 다시금 방향성을 위쪽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을 수 있어서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그리고 8월, 9월 중에는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을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7월 FOMC가 또 목전에 와 있잖아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 9월 금리 인하 시그널은 거의 100%, 90몇 %까지 막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7월은 좀 시그널을 그러면 언제라도 좀 줄까 이게 궁금한데 어떠세요? 저는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네. 파월 연준위원장도 최근 스탠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물가 2% 목표 달성하지 못해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 물가 고용 두 가지 지표를 같이 검토해야 된다. 만약에 고용이 악화되면 대응해야 된다.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금리 인하 2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3분기 때는 물가가 좀 떨어지면서 좀 흐름들을 잡아갈 텐데 등락은 있겠지만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매파적인 크리스토퍼 윌러라는 연준 이사도 금리 인하가 타당해지는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토마스 바킨 같은 경우도 디플레이션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파적이었던 연준 위원들까지도 좀 스탠스가 좀 완화적으로 바뀌고 있어서 저는 8월 1일 새벽에 확인되는 7월 FMC에서의 좀 어느 정도의 금리 인하 시그널은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은 이번 주죠. 25일, 26일 날 GDP 성장률 그리고 PC 물가 발표되는데 GDP 성장률과 같이 발표되는 2분기 PC 물가는 2%로 다시 떨어져요. 지난 분기에 3.7로 튀면서 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PC 물가도 헤드라인 PC는 2.6에서 2.4 코어 PC는 블룸버그는 2.5 그리고 인플레이션 나오는 2.4예요. 만약에 2.5로 나오면 안도할 수 있겠고 2.4로 나오면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좀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최근 좀 과도했던 금리 인하 기대가 살짝 꺾였습니다. 오늘자로 보시면은 3번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했어요. 그래서 지금 12월까지 2번 금리 인하 가능성이 46.7, 3번 금리 인하 가능성이 45.4로 좀 역전됐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거의 기정사실화했는데 11월, 12월 중 한 번 정도밖에 안 하겠구나라는 정도의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물가가 잘 나오고 그리고 8월 1일 날 새벽에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게 되면은 다시 한번 3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채권 금리는 좀 더 레벨 다운되고 그 와중에 코스피나 글로벌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림들 이 와중에 성장주나 반도체가
가격 메리트에 의한 반등 시도가 나타나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밀리는 것은 지금은 좀 언더슈팅 같고 시간을 두고 좀 턴어라운드 하면서 2,900을 향해 갈 거라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뭐 2번 하든 3번 하든 하게 되면 네, 달러의 흐름은 약세로 좀 갈 확률이 맞습니다. 높고 그러면 코스피에겐 좀 유리하죠.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달러화 흐름하고 네. 채권금리 흐름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일단은 이게 채권금리인데요. 네. 저는 이번 주 다음 주 8월 초중반까지는 4%대를 지지력 테스트 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8, 9월 달에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계속 4%를 노크하는 그림들 나올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확실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3% 후반까지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저점을 찍었던 3.7을 깰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마 올해 4분기 중에는 4를 깨는 그림들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은 시장엔 좋은 그림들이 나오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증시는 워낙 채권금리 등락이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고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03까지 떨어졌다가 또 다시 반등하는 그림인데 저는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와중에서 102포인트까지는 떨어질 수 있고 올해 연말까지는 100포인트 밑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전반적인 흐름들이 달러가 안정되고 채권금리도 안정되는 그림인데 이게 쭉 빠지기보다는 울퉁불퉁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런 굴곡을 잘 활용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 증시의 네. 분위기 반전 지금 2,700 한 50선까지 레벨 다운 됐는데 네. 좀 가능할까요? 채권금리가 내려가면 항상 좋았어요.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네. 코스피를 보면은 5월까지는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1월부터 5월까지를 보면은 1월, 4월, 5월 달에 못했어요. 네. 1월, 4월, 5월 달이 뭐냐면은 채권금리가 반등했을 때예요. 그리고 거꾸로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12월 달은 글로벌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거든요. 두 달 동안 그래요. 17%. 최고예요. 17%. 와. 2270에서 2670이 올랐어요. 두 달 동안 400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이때 채권금리는 5에서 3.7로 떨어졌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보시면은 6월 달에도 코스피 수익률을 보면 요 회색 바 차트인데요. 글로벌 최상위권이에요. 대만, 인도 다음이 코스피였어요. 야. 왜? 6월 달엔 채권금리가 훅 떨어졌으니까. 그렇구나. 근데 7월 달 들어서 채권금리가 미적미적하고 반등 시도하니까 또 좀 수익률이 좀 낮아졌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채권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안정되면 수급은 좀 개선되는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움직일 텐데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채권금리에 예민한가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최근 시장이 뭐 급락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외국인 선물 매매가 또 과격해졌어요. 보시면은 외국인 요 파란색이 외국인 선물 누적 순매수고 회색이 금리인데 자 보시면은 9월 10월 달에 채권 금리가 반등을 하니까 선물에서 5조 3천억이 나오면서 와장창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채권 금리가 훅 떨어지니까 8조 5천억이 들어왔어요. 네. 반등하니까 6조를 팔아버리고 또 멈추니까 또 여기서 6조를 사고 또 반등하니까 여기서 6조를 팔고 난리도 아니죠. 최근에도 채권 금리가 떨어지니까 대거 매수했다가 채권금리가 반등을 하니까 또 매도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채권금리가 안정되면은 저는 외국인 선물 매매에 의한 좀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누적 선물 순매수인데 보시면은 증가하고 있네요. 그래도. 네, 그래도 우상향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등락을 야기하는 변수지 시장을 추세를 바꿀 만한 변수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고점 부근에서 좀 매도가 출회되고 있는데 저는 더 큰 매도보다는 여기서 분위기 바꿔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좀 안정을 찾으면 원달러율도 내려오겠죠. 저희는 뭐 3분기를 지나면서 뭐 1300원대, 1350원대 지지력 테스트 깨는 그림들 나올 수 있고 올해 연말까지는 1270원, 1300원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내려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가 이렇게까지 약세를 보였던 그림들이 좀 진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그림이 달러 대비 원화가 계속 약세인데 외국인은 계속 샀습니다. 이야. 엄청나게 샀어요. 올해 내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면 이렇게 외국인 매수가 더 세지진 않아요. 왜냐면 많이 샀던 것들 중에 환차익까지 보는 거잖아요. 환차익까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차익 실현하는 심리가 커질 수 있으니까 그동안 샀던 것들은 좀 정리하고
안 샀던 것들을 좀 산다든지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외국인 수급은 계속적으로 개선되는 그림이 특히 현물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텐데 중간중간에 차익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 특히 많이 오른 종목들 중에서 차익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기차 이런 거 엄청 샀다 그러더라고요. 네.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최근 보면 단기간에 많이 빠졌어요. 팔 이유가 없죠.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 환차익을 볼 수도 있는 레벨까지 올라와 있어서 저희는 뭐 특히 수출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앞두고 있고 실적 전망치도 올라오는 그림이라서 외국인은 최근 급락을 좀 비중 확대 기회로 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장님께서도 코스피 분위기 반전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거? 네. 일단은 전반적인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7월 말 8월 초중반까지는 금리 인하 기대가 되살아나고 그리고 실적 시즌 이런 것들이 맞물리고 또 하나 보실 거는 이게 제가 매달 보여드리는 그림이긴 한데 이 회색이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예요. 0.8 올라가면 리스크 오프 시그널이 정점이다. 이게 꺾여 내려오면서 리스크 온 시그널. 여기서 리스크 온 시그널이 정점이다. 이게 반등을 하면서 조정. 지금 한 0.6, 0.7까지 와 있거든요. 리스크 오프 시그널이 진행 중이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 있어도 이게 0.8까지 간 뒤에는 꺾여 내려올 때 시장 반등을 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빅스도 지금 막 급반등을 했거든요. 이게 30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20% 정도라고 한다면 다시 내려올 테니까 멀지 않은 시점에 리스크 온 시그널이 재개되고 변동성은 좀 완화되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가 2,770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좀 등락은 있을 거예요. 며칠 동안.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방향성 자체가 위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2개월 선행 PER 10배가 2,935입니다. 지금 9배 초반이에요. 네. 9.5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싸다라고 먹힐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9.43배가 2,766인데 이것까지 저번에 깼던 거거든요. 장중에 좀 내려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더슈팅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저는 여기 레벨 정도면 또는 이 레벨 밑이라면 저는 사야 되는 조정이지 팔아야 될 조정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950선 이상을 좀 열어두기는 어려울까요? 일단은 10배를 넘는 그림이 나오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이 좀 컨디션이 좀 세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뭐 금리 인하 8월 달에 금리 인하 시그널을 명확하게 주면은 금리 인하 시그널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은 조심스러운 게 8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주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세번 금리 인하 또 기대를 하겠죠, 시장에선. 네. 세번 금리 인하는 좀 과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9월, 11월 오늘 기준인데 12월까지 금리 인하를 쭉 하게 된다면 시장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경기가 그렇게 나쁜가? 또는 이게 너무 과하다라면은 과도했던 흐름들을 되돌리는 그림이 나오겠죠. 네. 그 과정에서 채권물이 또 반등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경기가 너무 뜨거웠고 금리 인하 기대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안 좋아. 그럼 금리 인하 많이 하겠네가 시장이 우호적이었는데 네. 지금은 경기도 많이 내려와 있고 금리 인하 기대는 3번이에요, 연내. 네. 그러면 경기가 더 나빠지면은 경기 불안 심리, 경기가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하면은 채권금리, 금리 인하 3번에 대한 되돌림이 아마 8월 중순 이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8월 14일 날 7월 CPI가 발표되거든요. 네. 지금 인플레이션 나오기 기준으로는 지금 3개월 연속 떨어졌잖아요. 플랫하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요. 둔화세가 멈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3번 금리 인하 기대했던 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후퇴하면은 채권금리가 반등을 하면서 좀 시장을 누를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많이 내려왔어요. 22년 7월 이후 최저치까지 내려와서 경제지표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의미는 향후 나오는 경제지표들은 그동안에는 기대했던 것보다 못했던 경제지표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기대했던 것보다 우려했던 것보다 좀 나은 경제지표들이 나오면 좀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정상화되는 과정 또는 경제지표가 많이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오면은 이 둘 간의 균형점이 깨지면서 8월 중순 이후 7월 CPI를 확인한 이후에는 이런 시속 게임에 의한 스트레스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2930, 2950 정도까지는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이렉트로 3000 가는 그림보다는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지금 코스피 2770, 2800 밑에서는 사자, 트레이딩 하자라고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2900을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좀 조심하자. 지금 더 욕심이 낼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장님께서는 금리 인하 그 시기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금리 인하를 하면 증시가 뭐 확 빠진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제 연간 전망, 하반기 전망 자료는 그 그림을 넣었는데요. 네. 그 전에 있었던 얘기들은 네. 금리 인하면 폭락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죠. 맞아요. 2000년 이후 세 번의 금리 인하 사이클을 보면은 다 폭락했다. 그거는 잘못된 얘기죠. 왜냐면은 기준 세 번의 케이스가 뭐였냐면 IT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19 때예요. 그러면은 이 세 번의 위기가 금리 인하 때문에 위기가 안 나요. 아 원래 그냥 문제는 그죠? 있었던 거고. 위기가 발생해서 급격한 경기 침체가 와서 그것 때문에 증시가 폭락을 했고 그래서 금리 인하한 건데 선후관계 인과관계가 잘못된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랬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금리 인하는 폭락이다. 그것도 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한 번의 케이스는 있어요. 1998년. 왜 그랬냐면 그때도 롱텀 캐피탈 마켓이 파산을 하면서 증시가 충격을 받았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서 분위기를 바꿔나간 거거든요. 여기 이때도 롱텀 캐피탈 마켓이라는 파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제외한 95년하고 2019년 케이스를 보면 조정은 있었어요. 왜냐면은 왜 조정이 있냐면 보통 그러잖아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말처럼 기대감을 막 갖고 올라왔던 증시가 기대감이 현실화됐을 땐 차익 실현하려는 심리들도 들어올 수 있어서 등락은 있어요. 근데 그 등락폭이 10% 20%가 아니라 한 3, 4% 많이 빠져야 6, 7%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폭락이라기보다는 좀 견조한 조정, 일정 부분 과열을 해소하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지 너무 걱정하지 말자. 물론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2930, 50 이상에서는 좀 조심하자는 말씀드렸던 거에는 그런 변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만약에 그런 등락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조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금리나 여기에 너무 몰입돼 있는데 지금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림 중 하나가 이게 뭐냐면은 12개월 선행 PER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의미는 12개월 선행 EPS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보시면은 올해 3월 달만 하더라도 PER 10배가 2,50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PER 10배가 2,936. 약 4개월 만에 400포인트가 넘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12개월 선행 EPS가 올라가는 그 흐름들을 좀 감안해서 올해 연말까지 어디까지 갈까라고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308까지 가요. 그럼 PER 10배가 3080.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디까지 갈까라고 하니까 336까지 가요. PER 10배가 3360.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등락을 보이고 매매 타이밍을 잡는 데는 금리나 통화정책 컨센서스 흐름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시장의 흐름들은 지금 실적 장세처럼 가고 있다. 실적이 올라오는 것만큼 시장이 방향성을 위쪽으로 만들어갈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 매매 포인트는 제가 계속적으로 잡아드리긴 하겠지만 야 시장 무너진다라는 그림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